안녕하십니까. 아이올스의 배주식입니다. 지난번에 그 설계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번 했었었는데, 이번에 배선과 임피던스 매칭이나 하이스피드 관련해서 그 주차를 좀 나눠서 좀 더 세분화해서 세미나를 한번 진행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배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서론이라고 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세미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내용이냐면 글자도 이렇게 써져 있지만 어떤 하나의 보드를 개발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업무 플로우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한 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플로우를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작업에 있어서 진행 방법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세미나가 좀 진행돼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부터 그런 부분을 좀 구분지어서 세미나를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임피던스 매칭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체 임피던스 매칭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요 신호별로 배선을 처리를 한다고 하면 각각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의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좀 너무 양이 많지만 중간중간에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좀 할까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그 노이즈에 대한 대책이 좀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가끔씩 집어넣어서 세미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중에서 배선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구분지어서 세미나를 할 텐데요. 아무래도 먼저 이 시간에 진행될 세미나에 앞서서 내용을 좀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특정된 기술 내용을 설명을 하거나 정리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갈 경우에 너무 많은 내용이나 설명이 동반되고 그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세밀한 이론적인 설명까지는 사실 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는 배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내부 세세한 것까지 다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본론을 뒤로 제껴놓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설명으로 전개될 수가 있어서 이번 세미나 아니면 앞으로 할 세미나에서도 보드 개발을 진행하는 데서 필요한 흐름에서 설명을 드리고 세세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전체적인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세미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배선의 종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간략하게 CLK 클럭에 대한 부분에 예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CLK, 즉 클럭이라고 하는 신호선은 클럭 신호들로 길이가 짧다면 배선이 가늘거나 굵거나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신호의 길이가 길어지면 임피던스 매칭에 의해서 배선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클럭 주파수들이 낮을 때 클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요한 선이고 클럭이 들어가다 보니까 배선이 굵어야지 된다. 그래서 배선을 굵게 처리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속으로 주파수가 올라갈 때 있어서 마냥 배선을 굵게만 한다고 해서 클럭이 좋은 신호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건데 보통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한 0.1에서 0.2mm 사이의 배선이 되도록 매칭값을 PCB 제조사하고 조율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층 배선을 예를 들면 배선층이 1층과 3층, 4층, 6층의 신호를 처리하는 게 보통의 예인데 지나가는 배선에 따라서 신호의 연결 통로의 굵기가 만약에 달라진다고 하면 클럭 신호에 왜곡이 생기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층별로 배선 굵기를 저희들이 예전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아마 0.3이면 0.3 동일한 굵기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뜩 생각하기에 배선 굵기를 동일하게 했으니까 신호의 연결 통로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속으로 올라가면서
외층에 지나가는 배선과 내층에 지나가는 배선은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외층의 배선이 0.3인데 내층에 지나가는 배선 굵기도 0.3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신호가 볼 때는 지나가는 통로의 굵기가 달라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자, 옆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옆 그림의 예제에서 오실레이터에서 두 갈래로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가까운 배선은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최근에도 0.3 굵기로 처리를 합니다. 왜? 가까운 선에 대해서는 배선이 굵든 굵지 않든 그 통로에 의한 어떤 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전에 작업했던 방식대로 0.3 굵기로 통상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와 같이 그 배선이 똑같은 클럭을 분기해서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배선 신호는 가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그림에는 이제 한정되게 요거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멀리 신호가 가고 있어요. 신호가 멀리 갈 때는 배선에 임피던스 매칭을 해서 굵기를 가늘게 처리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클럭 신호가 깨끗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 굵기가 0.17이라고 돼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왜 0.17이 되는지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클럭을 다시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옆그림의 예제에서는 클럭 분배기에서 여러 RC 클럭들이 전달이 됩니다. 앞에는 신호선 하나만 지나가는 클럭이면 여기에서 예제되어 있는 거는 디퍼런셜 페어로 지나가는 클럭을 예제로도 들어봤습니다. 디퍼런셜 클럭이라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차에 의해서 서로 어떤 노이즈가 발생이 됐을 때 상쇄시켜서 가장 안정된 신호를 얻고자 할 때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고속일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디퍼런셜 클럭 신호로 배선 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과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 간의 간격을 넓게 하지 않고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간격으로 평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다른 신호가 오지 않고 그라운드 실드를 처리를 해서 GND 보강비화를 이렇게 뚫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클럭 간격이 너무 협소해서 이 클럭과 옆에 있는 다른 클럭과의 간격이 너무 협소해서 GND 배선 처리가 어려우면 그리고 보강비화도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결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클럭에 대해서는 그 일반 하나의 신호로 되어 있는 클럭과 디퍼런셜 페어로 되어 있는 신호의 클럭을 봤고요. 그리고 임피던스 매칭에 의해서 배선이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임피던스 매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이 잘 되느냐는 별도로 임피던스 매칭만 관련해서는 또 세미나를 할 거고요. 자, 데이터 신호에 대해서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속도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배선 굵기도 여기에 예제되어 있는 굵기도 다 임피던스 매칭에 의해서 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피던스 매칭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데이터 신호를 배선을 할 때의 방식에서 좀 보면 옆그림 같이 데이터가 길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작업을 할 때 배선을 여러 개를 이렇게 뭉쳐서 한꺼번에 쭉 붙여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해서 뭐 동작이 잘 되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있어서는 뭐 저희는 예제로 5가닥씩 구분을 지었는데 5가닥도 좋고 6가닥도 좋고 4가닥도 좋습니다. 이렇게 같은 데이터 선이라고 하더라도 가닥과 가닥 사이에 중간에 공간을 비워준다거나 아니면 GND 배선을 처리를 해서 이쪽 5가닥과 이쪽 5가닥이 계속 길게 붙어서 가게 됐을 때 발생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노이즈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설계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선이 한꺼번에 몰려서 많이 갔을 때는 아래와 같이 5가닥씩 떨어뜨려서 공간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타고 넘지 않도록 하든지 아니면 GND 배선을 처리를 해서 노이즈가 타고 넘지 않게 차단을 시켜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디지털 선에서 노이즈가 좀 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날로그 배선의 예를 들어보면
아날로그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상징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하자면 디지털 배선하고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건 일단 그라운드 동박 처리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아날로그 배선들은 배선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충분히 공간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날로그의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아날로그 신호와 여기서 아날로그 신호와 사이에는 꼭 그라운드를 처리를 해서 GND로 보강 비하를 이렇게 뚫어주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꼭 이렇게 많이 뚫어줘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예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하들을 많이 뚫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처리를 했지만 꼭 이렇게 비하가 많이 꼭 뚫지 않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배선과 배선 사이에 GND에 관련된 신호로 차폐를 시켜주고 그 GND와 내층에 있는 GND가 외층에 있는 동박 GND와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보강 비하를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아날로그 배선은 디지털 배선하고 달리 어떤 주파수 대역이 낮기 때문에 배선 굵기에 따라서 어떤 노이즈적인 부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날로그 하면 정해진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 0.3에서 0.5mm 굵기로 처리를 하고 간격을 떨어뜨려 주기만 하면 어지간한 어떤 아날로그에 있어서의 노이즈라든지 다른 어떤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실례로 저희가 경험한 바기도 한데 어떤 분이 설계를 너무 잘했어요. 배선과 배선 간격도 떨어뜨리고 그라운드 보강도 잘했는데 보강 GND 처리를 안 했어요. GND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라운드가 아무리 실드가 잘 돼 있고 배선간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도 실제로 노이즈가 무지하게 많이 타는 거를 봤습니다. 그건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여기에 보강비하를 뚫는다고 하는 건 이 보드의 어딘가에 붙어 있을 GND 커넥터겠죠. 전원단. 그 커넥터에 있는 GND 핀으로 보드 바깥으로 GND 어떤 노이즈가 빠져나갈 텐데 그게 빠져나가게 하려면 컴포넌트 면에 있는 이 비하들이 내층에 있는 GND 플레인과 연결이 돼서 아까 말한 커넥터의 GND 핀으로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 예제는 비하를 많이 뚫었지만 어떤 분들은 그라운드 P를 처리하고 동박을 이렇게 감싸주는 것까지는 잘을 하는데 보강 비하를 처리를 해서 내층에 있는 플레인하고 접속력이 뛰어나게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아무리 그라운드 동박으로 쉴드를 해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설계를 보강비하를 뚫지 않고서 동박만 처리했던 보드가 있었는데 전혀 동작을 안 하는 상황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회로를 와이어 점핑을 해서 배선상으로 그 와이어를 이용해서 점프를 해서 보드들을 가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그게 동작을 더 잘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는 배선이 굵어야 되는 거, 배선과 배선 간 사이에 GND 동박이 들어가야 되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GND 동박만 있어서는 안 되고 보강비하가 처리가 돼서 내층에 GND 플레인하고 접속력이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더라도 외부로 GND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 통로를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느냐가 아날로그 보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보드 중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IC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배선을 바깥으로 처리를 하는데 물론 안으로 처리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회로와 비슷한 조건의 배치에 배선들을 바깥으로 많이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땐 그렇게 하시고 이 부품의 바닥에는 그라운드 P를 처리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GND 보강비하를 처리를 해가지고 내층의 GND 플레인하고 접속이 잘 되도록 그러면 이 부품 아날로그 부품들은 아무래도 노이즈가 탈 수 있는 개연성이 많죠. 그런 부분에 발생되는 노이즈들을 여기 바닥에 있는 그라운드를 통해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은 아날로그 배선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배선을 이제 봤는데요. 물론 앞에 클럭도 했고 디지털도 하고 아날로그 배선도 했는데 예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관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하고 꼭 지켜야 될 부분들만 설명을 했습니다. 전원 배선이 저는 개인적으로 배선 중에서 클럭도 중요하고 뭐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도 아니면 세미나를 할 때도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 사실은 이 전원에 대한 배선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했던 아날로그 보드나 디지털 보드 그리고 클럭 쪽에 있는 배선들의 노이즈들이 아니면 내가 필요하지 않은 어떤 부분에서 노이즈가 들어왔거나 내가 노이즈를 발생시켜서 다른 쪽으로 전달을 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의 모든 거는 통상적으로 GND 그라운드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VCC가 깔끔하게 노이즈가 타지 않은 VCC가 제대로 인가가 됐느냐가 어찌 보면 노이즈를 가장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니까요. 근데 저희들이 클럭 배선이나 아날로그 배선, 디지털 배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미나나 궁금해하시는 분은 많으면서도 전원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전원에 관련된 예제를 좀 앞에보다는 좀 더 많이 하고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원 배선의 예제에서 이제 첫 번째 가장 흔한 그렇지만 가장 관가할 수 있는 부분이 디커플링, 바이패스 콘덴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제 뭐 많은 자료도 있고 너무나 흔한 거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보지만 통상 바이패스 또는 디커플링 캡이라고 불리는 전원 캡은 전원을 사용하는 컴포넌트 이런 부품들, IC들의 전원 입력 핀에 최대한 근접하게 배치를 해야 된다. 이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특히 주파수가 높아져서 신호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디커플링의 위치와 어떤 식으로 배선을 처리했느냐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순간적 전원 사용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속도가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전원을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쓰죠. 전류를 더 많이 쓰고 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원에 크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데 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순식간에 전기를 끌어당겨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SOP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요즘에 나오는 CPU 칩셋들, 메인 칩셋들, 컨트롤 칩셋들 이런 칩셋들은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원에 어떤 사용하는 어떤 전류라든지 이런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져서 순간적으로 전원이 흔들리거나 리플이 생기면서 그 전원을 인가받은 IC 자체에서 노이즈가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원 핀에 근접한 캡에서 순간적으로 전압 강화가 발생되거나 할 때 불필요한 리플이 생겼을 때 그런 AC적 노이즈를 이 디커플링 캐피스터가 제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콘덴서를 IC 주변에 얼마나 잘 배치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많이 보면은 그렇게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전원핀 옆에 아니면 IC 하나당 캡 하나니까 옆에 있으면 되는 정도. 그렇게 요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특히나 RF 부품의 전원핀 같은 경우에는 디커플링의 전원이 전원핀하고 붙고 디커플링의 마이너스 쪽은 꼭 마이너스 그러니까 GND 핀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이블레이션 보드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 이런 IC들 외에 다른 IC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쓰는 전원과 자기가 쓰는 그라운드에 인가시켜서 디커플링을 달면 훨씬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세미나를 했으니까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면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이다. 물론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최소한 그렇다고 하면 그라운드는 아니더라도 VCC는 VCC 핀에서 가깝게 붙여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원 배선의 예제를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주요 전원의 사례를 밑에 그림과 회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뭐 물론 이게 그 회로는 예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세세하게 어떤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이렇게 VCC가 들어오면 전해 콘덴서나 탄탈 콘덴서 같은 극성 콘덴서를 달고 그리고 어떤 비드 개념으로 코일을 좀 붙인 다음에 100나노나 10나노를 처리를 해서 전원을 인가시키는 그런 회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전원단은 크게 커넥터 같은 외부에서 직접 들어오는 메인 파워단이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단에는 바로 앞에 설명했던 IC에 붙어있는 입력 전원단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회로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파워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저 일부에 해당되는 파워단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메인 파워단은 다른 회로하고 아무래도 명확하게 분류가 돼서 어떤 특정된 위치에 뭐 보강을 많이 해서 비하도 크게 뚫고 많이 처리를 해서 전기나 전류나 어떤 전원 쪽에 있어서 안정화되게끔 한다고 하면 일부 사용되는 레귤레이터 등의 전원단은 해당 회로 블록에 포함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회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회로는 어떤 특정된 IC 핀에 들어가는 전원에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하겠다, 원한다라는 회로이기 때문에 배치도 바로 그 앞에다가 이 회로랑 똑같은 어떤 형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처리돼야 됩니다. RF 부품이나 민감한 부품들 그런 쪽 전원 핀에 노이즈 제거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캡들을 달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BJ 같은 경우에 보면 뭐 PLL 전원이라든지 그리고 좀 내부에는 아날로그라고 해서 표현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의 전원 핀에는 이렇게 앞서 설명했던 단순하게 부품 하나 캡 하나 달아서 바이패스 콘덴서라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해 콘덴서도 달고 비드도 달고 극성을 100나노도 달고 10나노도 달고 이렇게 여러 종류로 막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 IC에 인가되는 전원은 캡을 거쳐서 꼭 공급이 돼야 된다 표현인데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전원이 VCC가 들어오면 일단 그 극성 전해 콘덴서라든지 탄탈 콘덴서의 역할은 크게 출렁거리는 리플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충전시키고 방전시키는. 그렇게 해서 10마이크로페럿은 큰 전원의 출렁거림을 전체적으로 좀 덜 출렁거리게끔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비드를 통해서 어떤 L 값을 이용해서 노이즈를 좀 더 안정화시켜 주고요. 그리고 10나노하고 100나노는 용량값이 다른데 보통 뭐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용량값이 낮으면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를 필터링을 하고 용량값이 높은 거는 낮은 대역의 주파수를 필터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마이크로가 전체적으로 한번 출렁거리는 거를 잡아주고 그 100나노파렛이나 10나노페렛에 해당되는 주파수 대역에 혹시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 그것마저도 세세하게 제거해 주겠다. 그래서 여기 IC에 들어가는 핀은 가장 가급적이면 깨끗한 전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 요게 이 옆에 있는 회로의 어떤 그 원하고자 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들을 막 그리다가 이 위에 설명한 대로 메인 전원에 해당되는 거는 뭐 별도로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부품 옆에 별도로 꼭 메인 전원 같이 극성도 집어넣고 무극성으로 이렇게 여러 종류를 집어넣었을 때는 핀의 흐름대로 그리고 꼭 중요한 건 용량별로 용량의 순서대로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이 IC에서 아마도 다른 쪽에 또 뭐 디커플링으로 다른 게 있을 텐데 전원이 그거보다도 이쪽의 전원만큼은 깨끗하게 처리가 돼야지 이 IC에서 이 전원을 인가받아서 깨끗한 신호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이벨루션 보드도 많이 봤고요. 실제로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는 여기에 있는 그림이나 아니면 이벨루션 보드가 있다면 이벨루션 보드대로 모양을 구현을 해서 배치를 하고 배선을 해 주셔야지 자기가 이 원하는 IC의 특성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를 보면요. 그림은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 외에 이제 전원단에 보면 이제 메인 전원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메인 전원은 큰 용량의 콘덴서나 뭐 비드라든지 퓨즈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될 텐데 거기서 저희들이 좀 설계를 하면서 많이 관과되는 부분이 뭐냐면 배선은 굵게 처리를 하고 처리는 참 잘하는데
배선을 처리할 때 뭐 예를 들어서 GND에 연결되는 비하는 여기는 뭐 GND만 표현했는데 물론 VCC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되는 비하는 가급적 좀 크게 1파일을 여러 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보통 우리가 설계를 막 하다 보면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비하의 파일 수가 보통 0.3파일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배선을 할 때도 0.3파일 비하를 쓰고 전원을 쓸 때도 0.3파일 비하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뭐 0.3파일 3개를 쓰면 합하면 0.9파이니까 그냥 0.9파일 하나 쓰는 거하고 똑같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제조사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비하 0.3파이짜리 3개를 썼을 때와 0.9파이짜리 비하 하나를 썼을 때 전류 어떤 속성에 있어서는 어떤 게 접속력이 더 좋으냐 테스트를 해보니까 0.3파이짜리 비하 하나보다 0.9파이짜리 비하 하나가 훨씬 더 전류의 도통성이 좋더라. 그러면 저희가 전원단에 배선을 처리를 하고 GND나 VCC 비하를 처리를 할 때 전원단이라는 거는 이 보드에 전기를 넣어주고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시켜줘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매개체인데 작은 비하를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큰 비하를 하나를 쓰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 0.3파이짜리 비하 9개를 써서 많이 썼으니까 전원이 잘 공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0.3파이짜리 9개를 0.9파이짜리 3개로 바꿔서 전류 접속성이 더 좋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은 비하를 여러 개 쓰는 경우를 좀 많이 봤는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조금 더 큰 비하를 서너 개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여기서 적지는 않았는데 1.0파일을 제가 여기다 위에다 썼는데요. 아니면 0.3을 예제로 두고 0.9를 썼는데 제조 특성상 1파이 이상의 크기는 도리어 접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원단에 보강을 할 때는 1파이나 0.9파이 비하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F에서 VCC 전원은 보통 내층 분리를 이용해서 영역 처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보드나 일반 아날로그 보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4층짜리 설계를 한다고 하면 컴포넌트 메인 외층의 1층과 솔드하면 맨 바깥쪽에 4층은 배선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2층은 GND나 VCC층으로 동박을 사용해서 쓰고 그렇게 처리를 하죠. 근데 RF 보드들은 기본적으로 전원을 통해서도 노이즈들이 다 공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RF의 경우에는 VCC 전원을 내층의 네거티브 어떤 동박 플레인으로 덮여져 있는 걸 사용하지 마시고 포지티브 개념으로 해서 배선으로 해서 전원을 공급시켜주는 방법을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VCC 신호에 포함된 노이즈가 다른 배선에 영향을 다 주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층의 플레인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고 보면 내가 어떤 특정된 A라는 영역에 있는 비하랑 B라는 영역에 있는 비하는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VC라는 플레인으로 전체를 다 깔아버리면 VC층을 이용해서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의 신호들이 서로 간섭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F 보드만큼은 전원 배선은 플레인으로 동박을 이게 깔아서 처리하지 않고 배선으로 일일이 하나씩 끌고 다니면서 배선 신호와 신호 사이를 피해 다니면서 처리를 해줘야지만이 노이즈 제거에 효과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VCC 배선의 굵기는 전류량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RF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전류량에 따른 뭐 배선 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도 이제 제조회사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물론 이제 이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치는 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1mm 배선 폭을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1A까지 흐를 수 있더라. 근데 이것도 생각에 따라서 1A를 어떻게 흐르느냐. 상시 계속 1A를 흐른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것도 열을 받으면서 배선이 단선이 되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1A는 통상적으로 피크치로 1A가 튀었을 때 우리가 보통 보드를 개발해서 전원을 인가할 때 여기에 VCC는 전류가 어느 정도 흐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500mA가 흐르는데 피크치로 1A까지 흐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흐르는 전류를 주로 우리가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1A 이상이 됐을 때는 그럼 2A면 2mm 하면 되고 3A면 3mm 하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암페아 수가 올라갈수록 배선폭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굵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보드들은 보통 1A 이하죠. 한 500mA나 300mA, 뭐 수백 mA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그러면 여기가 통상적으로 500mA 정도 흐릅니다라고 하면 배선폭은 통상적으로 0.5mm 정도를 하면 되고요. 피크치로 한 1A 흐르지만 통상적으로 1A를 흐르지 않고 한 800mV 정도 흐릅니다라고 하면 800mA 정도 흐릅니다 하면 한 0.8mm 정도의 배선폭을 처리를 해주시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선의 이제 연결 경로에는 이제 부하로 인한 전압 강화가 없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림도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말로 설명을 하면 배선의 분기점에서는 전원을 연결해서 부품에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 이건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선의 굵기는 메인에서 개개의 부품에 연결되는 배선 굵기가 점차 가늘어지게 처리한다. 물론 뭐 굵게 처리해도 상관은 없는데 주어진 제약에 주어진 공간에서 마냥 배선을 굵게 처리하면 설계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메인 제일 먼저 공급되는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3A가 흐른다고 하면 분명히 그 배선은 3A에 해당되는 굵은 배선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모든 부품이 끝까지 갈 때 다 3A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점점 공급되는 경로들을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 연결되는 부품에 3A 굵기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꼭 3A를 쓰는 부품이라고 하면 처리를 해야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전체 이 보드에서 모든 부품이 한꺼번에 전류를 썼을 때는 3A가 흐른다는 거기 때문에 메인은 3A로 스타트를 하더라도 마지막 연결될 때는 굵기가 점차 가늘어지게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또 배선을 하셔야 작업도 하기가 좋을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썼고요. 배선의 연결 부위의 비하 사이즈는 뭐 앞서도 저 설명을 드렸지만 메인은 0.9 이상 근데 0.9나 1.0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부품의 연결 부위는 한 0.6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도 그 부품이 얼마나 전류를 쓰느냐 얼마나 사용 빈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비하 개수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파이 수를 더 큰 걸로 처리를 해야죠. 제가 왜 이런 앞서도 설명했지만 마지막에도 또 비하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전류를 많이 쓴다?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비하의 사이즈는 변화를 두지 않고 개수로만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전기적 도통성이나 실제로 제조상에 있어서 어떤 도금성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해당되는 배선이나 해당되는 어떤 특성, 전류라든지 전압이 높다든지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비하 개수를 늘리거나 비하 파이를 늘리거나 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변화가 없이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배선을 할 때 전원을 사용하는 배선의 비하는 뭐 0.9파이로 쓰고 그리고 디커플링 캡을 쓰는 개별 부품의 전원의 비하는 뭐 최소한 0.4에서 0.5, 0.6짜리를 쓰고 그리고 일반 배선은 0.3파이짜리 비하를 쓰고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비하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껏 요 세 번째 예제에서는 이제 글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관련된 그림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제일 앞서 말했던 그 비하의 종류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비하를 처리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비하를 쓰는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선이 다른 층으로 이동을 할 때 큰 비하를 사용을 해서 전압 강화를 방지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르던 이 회색의 전원선이 메인으로 지나가는 선입니다. 어디 커넥트의 첫 번째 인가된 전원에서부터 이 보드 전체적으로 골고루 뿌려주기 위해서 메인 통로로 쭉 지나가는 배선인데 여기에서 내가 사용되는 부품 쪽에 이제 전원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품을 이 지나가는 선로에 비하를 처리해서 바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배선을 좀 끌어내서 여기다 좀 더 작은 비하나 아니면 뭐 같은 비하도 상관없지만 굳이 큰 비하를 쓸 필요가 없죠. 조금 작은 비하로 바꿔서 전원을 공급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메인 전원에서 비아를 바로 꺼내가지고 사용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메인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비아를 처리를 해서 T 분기를 해서 바로바로 콘덴서, 지금은 콘덴서를 표현을 했지만 콘덴서일 수도 있고 뭐 IC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품일 수가 있는데 부하가 걸리는 부분을 포인트를 이 메인선에서 바로 따게 되면 첫 번째에 공급되고 있는 부품에 혹시 발생되는 노이즈가 있다면 그 노이즈가 이 전원에 타고서 그 다음 전원에 공급이 될 때 그 노이즈도 같이 공급을 시키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예를 들어서 하수구를 봤을 때 넓은 하수구에 물이 갑자기 이 좁은 하수구로 물이 빠져나갈 때 이 하수관이 좁으면 여기에 나갔던 게 다시 역류하지 않는다고 보죠. 실제로 그렇고 그런 식으로 전류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전원이 흘러가고 있고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쪽 좁은 통로로 공급되어진 쪽에 노이즈가 발생이 된 부분이 다시 이 좁은 통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서 이 넓은 통로의 메인 전원에 공급되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로의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하고 굵은 메인선에 흐르는 데서는 가늘게 뽑아서서 사용을 하는 게 여기에 발생되는 노이즈들을 이 메인 전원선에다가 공급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선에서 시작되는 배선의 보강은 이제 비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배선의 폭은 적정값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앞서 설명한 대로 전류치가 얼마고 전압이 얼마냐에 맞춰서 그거에 가장 최소한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전류보다는 전류가 공급되는 어떤 경로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게끔 배선폭을 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아까 그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하나를 덧붙이자면 여기에 이제 전원이 입력이 되고 그 어떤 뭐 페라이트 코어를 통해서 뭐 출력 전원으로 나오고 있다고 치면 어떤 분들이 여기는 입력 전원이니까 전원이 정말 굵어야 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비하 개수를 한 6개를 뚫었어요. 근데 여기 비하 개수를 6개를 뚫어서 보강을 잘 해놓으시고 이 페라이트 코어 내지는 어떤 뭐 코일들이나 비드 같은 걸 통한 것들에 그 다음 단에는 비하를 한 2개나 3개를 뚫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아무리 전원 입력단이 6개를 뚫어서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게끔 처리를 했어도 그것과 똑같은 그 다음 단이 비하 개수가 작다고 하면 앞에 6개 뚫은 거랑 뒤에 적게 뚫은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앞에 많이 뚫어봐야 뒤에 적게 뚫은 개수만큼밖에 안 뚫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전원과 출력 전원 쪽에 뭐 비하를 보강을 하시고 개수를 늘리시더라도 최소한 동일하게 한쪽만 늘리고 한쪽은 늘리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 주의를 좀 잘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외에도 이제 전원단에 사용한 비하 위주로는 주요 배선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고 전원으로 공급되어 있는 비하 주변으로 중요 배선들이 뭐 클럭이라든지 주요 컨트롤 신호들이 비하 주위, 그 전원 비하 주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노이즈를 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나가야 될 경우에는 비하와 주요 배선 사이에는, 그러니까 전원 비하하고 주요 배선 사이에는 GND 배선에 비하를 설치를 해서 간섭으로부터 좀 차폐를 시키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가깝게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전원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RF 배선에 대해서 예제도 한번 이제 RF에 관련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예제를 드리는데 RF라는 부분은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설계는 쉬울지 몰라도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제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략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로만 세미나를 좀 할까 합니다. RF 부분에는 이제 그 다른 일반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쪽하고 좀 다르게 일단 주파수가 너무 높죠. 뭐 예전에 그 CDMA 쪽에서 뭐 900메가도 있고 뭐 PCS에서 1.8기가도 있고 뭐 그 와이브로 쪽은 뭐 2.2기가 이렇게 주파수들이 아주 기가대 영역을 넘나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 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기존 디지털 같이 단순하게 그라운드 실딩 정도의 처리 가지고는 노이즈 차폐라든지 다른 쪽에 넘어가는 간섭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RF 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배선 굵기가 아마도 이게 대략 한 0.8mm 정도 굵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mm에서 0.8mm 정도 되는데 배선의 간격을
여기에 있는 주요 신호선과 그 옆에 처리되고 있는 GND 동박 간의 간격을 배선각을 한 1.5mm 정도로 떨어뜨렸습니다. 거의 배선폭의 한 1.5배 정도, 250%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RF 신호선하고 GND 어떤 간격이 배선 굵기보다 한 1.5배 정도의 간격을 처리를 해서 이 작업이 되어져야만 신호를 타고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깝게 되면 메인선을 따라서 이렇게 GND도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가 가깝게 되면 주파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그라운드가 뭐 노이즈를 흡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파수가 너무 높은 이 주파수가 이 그라운드에 방사를 시켜가지고 그 그라운드 속에다가 주파수를 집어넣어주는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 그라운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로 노이즈를 제거를 하면서도 바로 옆에 붙여서 노이즈를 그라운드 속으로 다 타고 들어오지 않게끔 간격을 충분히 떨어뜨려가지고 절연을 시켜주고 간격을 이격시킨 뒤에 그라운드를 처리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쪽에 어떤 특정된 주파수가 워낙 빠르니까 주파수가 들어와서 그라운드를 타고 또 옆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라운드 비하들을 다 이렇게 차폐해서 뚫어줍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쇠창살을 빈 공간에다가 촘촘하게 세워둬가지고 그 쇠창살을 뚫고서 주파수가 못 지나가게끔 막아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만 RF 신호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예제를 보면 뭐 그렇게 일반 메인선에 대한 그라운드 처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RF는 이 사용되고 있는 부품 하나하나의 이밸루에이션 보드가 되게 많아요. 어떤 부품 하나를 사용할 때 이 부품은 어떻게 설계되어야지만이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진다라는 이밸루에이션 보드가 많은데 이밸루에이션 보드 내지는 디자인 가이드가 있으면 그걸 꼭 참조하셔가지고 그대로 따르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작업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BR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동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특성을 끌어내느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경험을 하면서 쌓아야 되는데 종류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대표적으로 필터에 대한 부분들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RF가 이런 부분들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필터라면 또 필터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보통 RF 소자에서 필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특정 대역의 주파수만을 지나가게 하는 필터가 있고 특정 대역의 주파수만을 못 지나가게 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원의 뭐 노이즈나 리플 같은 걸 없애주는 그런 필터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필터를 작업하는 방법의 요령은 입력선하고 출력선의 배선이 좀 명확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GND 단자의 GND 접속도 충분하게 비하는 가깝게 여기서 그림에 보시면 입력이 들어오면 여기에 출력이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사이에 뭐 배선은 들어오면 그대로 나가지 이게 뭐 배선이 다시 돌아서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 안 되게끔 설계가 돼야지 되고 이 필터 애들은 보면 꼭 그라운드들이 있어요. 그라운드 핀들이. 이 그라운드 핀에 그라운드 전이가 잘 잡혀 있어야 이 필터가 가장 최상의 효과를 자기가 원하는 특성을 낼 수가 있는데 비하를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부품은 센터에 꼭 비하가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비하가 있고 없고에 이 필터의 특성이 많이 좌우가 되는 부품들이에요. 여기 비하가 꼭 중간에 있어야지 되고 이 그라운드 핀에 그라운드 보강 비하를 뚫어주면 제일 좋은데 그걸 원하지 않는 개발자들도 있죠. 뭐 제조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핀 주변을 돌려서 빼곡하게 이렇게 비하를 뚫어서 그라운드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필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필터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입력단과 출력단이 있고 이렇게 출력을 나가는 쪽에 그라운드 핀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라운드 핀 주변에 핀 옆에다가 최대한 비하를 많이 처리를 해서 이 그라운드에 이 핀에 그라운드가 잘 접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돼야만 이 필터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품 회사들에서 그 부품을 만들면서 이 부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비하를 뚫고 어떤 식으로 동박 처리를 하고 배선을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보통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업체에 문의를 해서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달라 그렇게 해서 그걸 입수하셔가지고 그대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 때가 있죠. 요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 어떤 필터 같은 경우에는 입력되는 핀 바로 밑에 층에는 동박을 GND 동박도 오면 안 되고 아무것도 오면 안 된다. 제거해 달라. 그래야지만 좋은 특성이 나온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냈지만 여러분들이 RF 부품 같은 경우 아니면 아날로그 부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죠. 특성을 어떤 특정된 특성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그걸 따르는 게 가장 좋은 특성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풀업 풀다운 그리고 댐핑장에 대한 위치 예제를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배선 설계를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위치를 어디에 놓는 게 좋은지 물론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통상적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볼 때 그 위치가 가장 좋더라라고 해서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 풀업하고 풀다운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신호선에 있어서 그 전류나 뭐 이런 부분을 전압을 좀 업을 시켜주거나 다운을 시켜주기 위해서 전압을 이제 다른 건데요. 뭐 보통 크게 뭐 풀업 풀다운의 뭐 위치적으로 뭐 큰 영향을 뭐 안 받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풀업하고 풀다운 저항의 위치가 어차피 어떤 요 밑에 그림 같이 신호가 출력이 나와서 어디론가 입력되어지는 선로상에 풀업이나 풀다운 저항이 달리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호는 그 위치가 입력단 쪽, 출력단 쪽에 가깝게 배치되어서 인가돼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어떤 신호의 그 상황에 가장 부합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댐핑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꼭 설명해주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댐핑 저항이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뭐 지나가는 신호선 상에다가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하나 저항을 달아주는 겁니다. 보통 저항값은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22옴도 있고 33옴도 있고 43옴을 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저기 터미네이션 저항이라고 해서 그 엔드단에다가 뭐 LC 터미네이션, RC 터미네이션에서 R하고 C 조합, L하고 C 조합을 해서 터미네이션 저항을 답니다. 그건 이제 임피던스 매칭을 할 때 터미네이션 저항을 달아서 어떤 반사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터미네이션 저항들을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터미네이션 저항들보다는 주로 댐핑 저항을 많이 사용하죠. 댐핑 저항의 효과는 어떤 신호가 출력이 나오면 어떤 부품까지 입력이 들어가고 나서 만약에 반사파가 생기게 됐을 때 신호가 다시 돌아오겠죠. 다시 돌아올 때 이 댐핑 저항이 없었다고 하면 돌아온 어떤 왜곡된 신호가 그대로 다시 출력 핀으로 전달이 되면서 반사된 신호와 같이 새로운 출력이 또다시 나오면 그 반사가 계속 왜곡이 되면서 어떤 신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댐핑 저항이라는 걸 달게 되면 이런 뭐 보통 뭐 영음을 달 수도 있고요. 뭐 저항을 다는 건데 달게 되면 이 저항값에 의해서 반사된 신호가 최초 나오는 소스단의 어떤 출력 신호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 계속 깨끗한 출력 신호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죠. 그리고 뭐 댐핑 저항의 저항값을 조정을 하면서 튜닝도 할 수 있고 튜닝이라고 하면 뭐 길이의 어떤 저항값을 높이면 신호의 딜레이가 길어진다거나 저항값을 낮추면 신호의 딜레이가 짧아진다거나 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스큐를 맞추는 데도 용이하고요. 그런데 이 댐핑 저항의 위치를 간혹 가다가 보면 금방 설명했던 반사 계수에 대한 반사파에 대한 부분도 차폐시켜주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이즈를 좀 제거시켜주는데 효과를 좀 보려고 한 건데 이 위치를 그 입력단 그 맨 마지막 단 쪽에다가 처리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댐핑 저항을 다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죠. 물론 저항값을 변화해서 딜레이 값을 맞출 수는 있지만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게 반사 계수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댐핑 저항의 위치는 꼭 그 소스단 출력단에다가 가깝게 배치를 시켜서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반사계수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꼭 위치를
출력단에다가 가깝게 하고요. 댐핑장하고 그 풀업장이나 풀다운장도 뭐 가능하다면 똑같이 출력단에다가 가깝게 인가를 시켜서 붙여가지고 설계를 해주는 게 그 회로를 만든 사람이 의도하는 바대로 부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종류를 여러 뭐 예제를 두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부분을 제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그렇게 다니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추리고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잘 아는 거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또 의외로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만 정리를 해서 오늘 배선에 대한 세미나를 좀 했습니다. 뭐 세미나 정해져 있는 시간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용을 좀 보시고 혹시라도 뭐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향후에 뭐 다시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